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건 중에서 세 번째 조건인 민주주의의 실현과 네 번째 조건인 도덕적 실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녹음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수업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밖이 행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꽝꽝거리는 음악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들은 또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어떤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정치와 행복인데요. 독재국가나 권위주의적인 정치 국가 국민들은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죠. 기본적인 인권이 무엇이냐? 뭐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신체의 자유, 또 정신적인 자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거예요. 자, 요 장면은 뭐냐면요. 나오지가 않네요. 예, 요 장면은 신문이에요. 동아일보고요. 동아일보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이 동아일보에 광고를 싣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광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신문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예, 국민들의 언론을 내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죠. 그럼 재미가 없죠. 왜 재미가 없죠? 할 말을 못하니까요. 그쵸? 자, 그 다음 단문은 예, 어, 머리를 잘라주고 있는 이발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발사가 상당히 많네요. 이발사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형사들이고요. 지나가다가 장발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머리를 잘랐어요. 목걸이 단속, 장발 단속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난리가 나죠.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거니까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의 자유를 어떤 억압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행복할 수 없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곧 다음 주 5월 18일에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되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렇게 군인들이 처벅처벅 들어오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버스에 매달려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행복하지 않겠죠. 따라서 독재국가나 권위주의적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조건들이 행복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반면에 정치적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국가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낮게 평가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책 자유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했더니 그 의사가 나의 뜻이 정책에 반영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증가할 수 있겠죠. 우리는 조금 유식한 말로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말을 써요. 내가 정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했더니 그것이 받아들여지더라. 그럼 나는 내가 이렇게 정치적인 권력이 있구나, 내 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더욱더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높을수록 더욱더 행복할 수 있겠죠. 이 장면은 재작년 2016년에 있었던 촛불 집회 장면이죠. 이때 사람들이 외쳤던 것들,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공간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면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자, 첫 번째로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방법과 제도적인 차원을 바꾸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식을 바꾸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고 제도를 바꾸는 것은 그냥 뭐 안 지키면 그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도를 제대로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제도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국회가 있고요. 국회에서 주로 하는 것은 뭐죠?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입법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입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에요. 이 의원들을 통해서 나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제가 찾아봤지만 없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 합쳐졌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만들어졌죠.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양한 정당들이 있어요. 이념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당이 있다는 것을 복수 정당이라고 얘기해요. 정당의 목표는 뭐죠? 권력을 쟁취하는 거예요. 권력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은 뭘까요? 맞아요.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한 명이 독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더불어서 뭐 이거 때문에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당 당원이 되어서 그 정당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것이 정당의 의사가 이렇게 국회로 넘어가서 법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 제도를 만듭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자, 입법부 방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있죠.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행정부에서 실행하는 거죠. 입법부에 맞는 법에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판단하는 것을 사법부라고 얘기해요. 자, 이 세 개는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정치하면 다시 조금 더 봅시다. 정치 문화도 대단히 중요해요.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정치 공동체에 대해서 이해할 뿐만이 아니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겠죠. 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스위스인데요. 스위스는 아직도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직접 민주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간접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의 의사를 대신해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겠죠. 그러면 그 의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의회라고 얘기하죠. 자, 의회주의, 의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정치하는 간접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위스는 아직도 직접 민주주의를 한대요. 마치 언제처럼? 그리스 아테네처럼요. 그래서 5월 첫째 주에는 란츠게마인데르라는 것을 열어서 시민들이 다 같이 광장에 모여서 정치 법률안을 제시하고 제안하고 그것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뭐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경우 국민들은 굉장히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나랑 먼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배울 수가 있겠죠. 자, 민주국가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 세 번째, 정치 참여하는 방법은요, 선거를 통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 정당을 통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자, 선거는 곧 6.13 지방선거가 있죠. 이렇게 국민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행정을 할 수 있는, 또 법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뽑는 게 선거겠죠. 정당은 아까 설명했고요. 이익집단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적 이익, 사익,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이익집단이라고 한다면, 시민단체는 공익, 공공의 선 또는 공공의 이익,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시민단체죠. 뭐 시민단체는 좋고 이익단체는 나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집회나 시위, 촛불 집회나 또 청소년들 할 말이 있다, 청소년들 모여라 이렇게 해서 했던 것처럼 모여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지요. 자, 네 번째로는 도덕적인 실천이에요. 자,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있는 재미인교? 아무튼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옆에 있는 사람 다 불행한데 나 혼자 행복해. 아우, 그 바람직하지 않죠. 자, 인간은 공동체 행복 속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도덕적 실천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덕적 실천이냐, 내 양심에 따르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우선적으로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사회에서 합의가 된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합의가 일어나야 돼요. 정정당당해야 된다, 남을 속이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런 거 우리 합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자,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찰은 살피고 살핀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살피고 살펴요?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행동을 살피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타인이나 공동체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피고 또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자,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은 뭘까요? 우선 다른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갖고요. 진짜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타인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들, 종교들, 문화들을 관용적인 태도에서 인정해 주는 거. 우린 것을 영어로는 톨러런스, 프랑스어로는 똘레랑스라고 하죠. 10학년 2반 교실, 3반 교실 앞에 문 앞에 붙어 있는 그 초록색 잔디에 가게 되면 존중하시오, 그리하여 존중받게 하시오라고 하는 글을 제가 붙여놨어요. 그게 바로 관용적 태도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그다음 역지사지. 자, 여기서 역은 이제 바꾸다, 쉽다, 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바꾸다, 역으로도 읽기도 하는데요. 내가 서 있는 땅을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해본다, 이런 뜻이에요. 아, 너가 그렇게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나라도 그랬겠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고요.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먼저 관찰할 수 있어야겠죠. 관찰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했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지난주에 공책 기부했잖아요, 그렇죠? 기부하고 사회 봉사를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